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사선 치료 및 의학물리학 11번째 시간 챕터 9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 보시면 챕터 9장의 2페이지에 특수방사선 치료와 입자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특수방사선 치료는 토모세라피와 IORT고 입자방사선 치료는 양성자 치료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서 먼저 토모세라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모세라피는 단층 조각 치료로 선형가속기가 360도로 회전하면서 단층 치료한다. 그러니까 CT와 치료장치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장치는 선형가속기인데 얇은 빔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형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CT처럼 이 선원이 회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테이블이 그러니까 카우치가 이동을 하면서 빔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 장치에 CT 원리를 도입한 장치다라는 거고, 그 3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장치가 토모세라피인데 CT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임상학적인 그림으로 CT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토모세라피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토모세라피로 치료를 하면 3페이지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노란색이 빔이 나가는 건데 환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런 식의 얇은 슬라이스의 빔을 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 선형가속기 류낙이랑 CT 원리를 결합한 거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로테이팅 겐트리, 이 겐트리가 돈다. 그러니까 선원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겐트리가 돌고 그 다음에 카우치가 움직인다. 무빙 카우치인데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겐트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토모세라피에는 IMRT를 할 수 있는 바이너리 MLC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모세라피는 IGRT를 위해서 메가볼트 CT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 토모세라피는 영상을 찍을 때 일반 선형 가속기는 EPID 아니면 콤빔 CT가 따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 토모세라피는 그럴 필요 없이 X 선원, 그러니까 토모세라피 자체에서 메가볼트 빔이 나오는데 그 메가볼트 빔으로 CT를 찍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토모세라피는 사이버나이프처럼 플래트닝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FFF 써있죠. 그래서 플래트닝 필터 프리, 플래트닝 필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플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뒷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토모세라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 6메가볼트 리낙이라고 써있죠. 거기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건데 엑스레이만 나옵니다. 전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치료용으로는 6메가볼트 엑스레이를 발생을 시키는 거고, 이미징 그러니까 MVCT, IGRT를 할 때는 3.5메가볼트의 엑스레이를 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징을 위해서 3.5메가볼트 엑스레이를 쏜다고 하는데 에너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형가속기 아래쪽에 보시면 바이너리 MLC가 있고 조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디텍터가 있죠. 이거는 MVCT 찍을 때 사용하는 디텍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빔 스토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빔의 차폐를 위해서 반대쪽에서 빔 스토퍼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원이 돌면서 환자를 치료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5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겐트리가 360도 회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카우치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최대 약 한 160cm 범위의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그 범위는 치료 범위는 다 가능하고, 특히 CT처럼 선원은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카우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징이 토모세라피의 특징은 넓은 범위의 암을 치료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필터 프리 이거는 FFF인데 높은 출력 선량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이 토모세라피도 슬라이스 빔, 얇은 슬라이스 빔을 쏘는 건데 플래티넘 필터를 빼서 출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D가 이 토모세라피는 85cm인데 이 부분은 선량의 감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SAD를 85cm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가속기, 일반 선형가속기는 SAD나 SSD가 100cm인데 그거에 비해서 SAD가 짧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바이너리 MLC가 있죠. 그래서 바이너리 MLC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고 이 바이너리가 이진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MLC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게 이진수를 표현하는 것 같다고 해서 바이너리 MLC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모세라피에 써있는 이 바이너리 MLC를 멀티립 인텐시티 마듈레이티드 콜리메이터라고 해서 MLMIC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너리 MLC가 있으면 IMRT가 가능합니다. 그럼 IMRT를 한다는 말은 인버스 플래닝을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어댑티브 레디에이션 테라피 플랜, 그래서 적응 방사선 치료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치료 기간 동안 내부 장기의 부피 및 위치 변화와 환자의 치료 위치 변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종양 최적의 변화를 반영해서 치료 계획을 재수립하는 거다. 그래서 매 치료 시마다 메가볼트 CT 영상을 획득하여 선량 계산을 다시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토모세라피의 장점은 이 메가볼트 CT를 찍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치료 빔하고 메가볼트 CT의 그 빔하고 기하학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치료 계획을 하는 건데, 치료 계획을 최초로 했을 때 치료를 하면 환자가 여러 번 분할 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환자의 그 몸의 둘레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장기 위치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메가볼트 CT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 몸의 둘레가 바뀌면 치료 선량 분포가 바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매번 치료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 주는 거, 이거를 어댑티브 레디에이션 테라피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킬로볼트 CT 스캔, 이거는 모의 치료에서 CT를 최초로 찍는데 거기서 치료 계획을 한 다음에 DVH를 확인하고 최초로 치료를 하는데, 치료 도중에 몸이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메가볼트 CT 스캔을 해서 이 메가볼트 CT 영상에서 치료 계획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DVH를 확인하고 이 두 개가 일치를 하면 그때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몸의 두께가 달라지면 SAD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뭐 TMR의 변화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반영을 해서 자동으로 치료 계획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IGRT인데 토모세라피에서 IGRT는 메가볼트 CT를 이용한다. 그래서 CT 시뮬레이터 영상과 메가볼트 CT 영상을 비교한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위쪽은 킬로볼트 CT, 아래쪽은 메가볼트 CT인데 뼈는 잘 보이죠. 그래서 뼈를 잘 맞추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킬로볼트 CT, 이거는 모의 치료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치료실에서 메가볼트 CT를 찍었을 때 오른쪽 위에처럼 뼈가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맞춰서 저 두 뼈가 일치하면 치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IGRT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IGRT는 뭐 2차원 영상으로 비교하든 3차원 영상으로 비교하든 어쨌든 모의 치료실에서 찍은 영상과 치료실에서 찍은 영상을 비교를 해서 그 위치가 틀어지면 그걸 맞춘 다음에 치료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가시면 적응증이 있습니다. 이 적응증이라는 말은 이 토모세라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종양, 그러니까 토모세라피의 치료 대상이 되는 종양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멀리 떨어진 종양 아니면 전신조사가 있다. 왼쪽에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전신조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신조사는 TBI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열에 보이는 이 예제는 CSI라고 해서 뇌와 척추 쪽에 쭉 퍼져 있는 그런 암을 치료를 하는 거죠. 이것은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꼬리뼈까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토모세라피로 치료를 하면 좋다라는 거고,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종양이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치료하면 좋다. 왜냐면 CT 원리처럼 카우치는 이동하면서 빔은 계속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수술 중 방사선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IORT고 인트라 오퍼레티브 레디에이션 세라피, 이것을 개창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중 방사선 조사는 말 그대로 배를 열고, 그러니까 몸을 갈라서 연 다음에 그 칼로 절제하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칼로 절제를 하고서 암의 잔여병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의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씩 남아있는 그 암 병소들을 방사선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수술로 병소를 제거 후에, 그러니까 이 병소라 하면 암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 병소를 수술 중에 조사한다. 그러니까 배를 열고 거기다가 방사선 빔을 조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배를 열고 암을 자르고 그 나머지 부분에다가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이 없어지도록 깔끔하게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선원은 고에너지 전자선입니다. 왜냐면 배를 열고 종양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자선을 사용을 하면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심부에서는 선량을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잔여 병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병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술 중 방사선 조사는 치료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암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를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를 쏘면 되겠구나라고 즉석에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ORT의 조사 방법은 IORT용 콘을 사용합니다. 전자선용 콘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전자선은 공기 중에서 퍼지기 때문에 그걸 잘 모아주기 위해서 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1문 조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1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회 25에서 30g를 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분할 조사보다 생물학적 효과가 상승한다. 그 다음에 적응증은 췌장암, 위암, 담낭, 대장암, 뇌종양, 폐암. 적응증은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이 IORT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은 조사를 정확하게 설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상 조직의 장애를 감소한다. 치료 기간을 단축한다. 자, 조사를 정확하게 설정 가능한 거는 배를 열고 그 암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상 조직의 장애 감소는 전자선으로 그 부분만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 그리고 전자선은 투과가 없기 때문에 그 표면에 보이는 암만 치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 단축은 1회 조사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적정한 선량 결정이 어렵다. 왜냐면 즉석에서 치료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소 범위가 좁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 가운데 그림, 오른쪽 그림이 있죠. 보면 다 배를 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부를 연 상태에서 콘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다가 방사선 빔을 쏘는데 콘이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그래서 병소 범위가 좁을 때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여기서부터는 입자 치료입니다. 입자 치료라 하면 방사선 빔이 입자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용 방사선에서 입자라 하는 거는 양성자와 같은 것이 입자죠. 그리고 엑스레이는 광자잖아요. 입자는 아니죠. 물론 전자도 입자가 될 수 있지만 치료에서 말하는 입자는 양성자와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입자 치료의 대표적인 게 프로톤 세라피, 양성자 치료가 있는데 왼쪽에 양성자 치료와 오른쪽에 엑스레이 치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점은 어떤 것이냐? 여기 2014년도에 나왔던 그림인데 브레인에 암을 방사선 빔을 조사하는데
양성자는 특징이 지금 빔이 입사 방향이 있는데 들어와서 몸 안에서 브레인 뒤로 선량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no exit dose라고 했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엑스레이와 같은 경우는 암 뒤로 선량이 투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에 비해서 양성자는 종양 뒤 선량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의 데미지를 적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양성자 치료의 장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입자방사선 치료의 배경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 진보가 있었지만 표적, 용적에 조사 가능한 선량은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에 의존한다. 그래서 개선된 신부 선량 분포와 보헤리티 방사선 특징을 가진 입자방사선 치료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고헤리티 방사선은 입자선, 그러니까 양성자 혹은 중성자 혹은 중입자 등이 의료용에 이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성자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T가 크면 어떤 게 좋냐면 RBE가 좋습니다. 그 RBE가 크다라는 말은 적은 선량으로도 데미지를 똑같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BE 1짜리와 RBE 2짜리 방사선이 있으면 RBE 2짜리 방사선이 RBE 1짜리보다 선량을 2분의 1만 죽어도 똑같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헤리티 방사선의 장점, 즉 입자방사선의 장점인데 우리나라에는 입자방사선을 현재는 양성자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국립암센터,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 등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브란스에서 탄소선의 중입자 방사선 치료기를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헤리티 방사선을 쓰면 장점이 어떤 거냐? 일단 산소 효과가 낮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치료를 하려면 엑스레이는 저헤리티 방사선인데 산소 효과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종양에 산소가 풍부해야지만 치료가 잘 되는 건데 양성자는 산소가 부족하더라도 치료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선 손상으로부터 회복이 적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양을 말을 합니다. 종양에 데미지를 입었을 때 종양이 잘 파괴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RBE가 크다. 이건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공간적 선량 분포가 양호하다. 그러니까 암이 이 코 부분에 있으면 빔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암이 있는 쪽에만 이렇게 선량이 몰립니다. 그거를 브레그 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양성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선량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깊이에 모든 선량을 내뿜는 것, 그거를 브레그 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간적 선량 분포가 양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깊이까지는 반응량이 작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LET는 다 아시다시피 방사선이 조직에 부여하는 에너지 비율이다. 그래서 전리 밀도가 빽빽하면 LET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 전리 밀도가 듬성듬성하면 LET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14페이지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효과가 낮다. 이걸 보시면 생물학대 다 했습니다. A, B, C, D로 가는 건데 D로 갈수록 LET가 높은 건데 산소가 있으나 없으나 생물학적 효과가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방사선 손상으로부터 회복이 적다. 그러니까 알파선이나 중성자 같은 고헬리티는 엑스레이보다 세포가 잘 회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 16페이지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RBE가 크다. 이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공간적 선량 분포가 양호하다. 브레그 피크 설명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왼쪽에 광자, 그 다음에 양성자의 빔의 깊이에 따른 빔의 선량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의 광자,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분홍색이 있는데 깊이에 따라서 선량이 적다가 특정 깊이에서 선량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서 확 줄어들죠. 이제 그거를 브레그 피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튜머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사이즈가 이렇게 넓은데 그럼 이렇게 되죠.
양성대 빔을 쏘면 브레이크 피크가 날카로운 게 하나인데 실제 종양은 넓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브레이크 피크를 여러 개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브레이크 피크를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타낸 거를 스프레드 아웃 브레이크 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의 선, 그게 바로 브레이크 피크를 스프레드 아웃 시켰다고 해서 스프레드 아웃 브레이크 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프레드 아웃 브레이크 피크를 하면 그냥 브레이크 피크에 비해서 이쪽 정상 조직의 선량은 높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그 브레이크 피크들이 여러 개를 겹쳤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선량은 높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장점은 종양 뒤 선량이 없다라는 거죠.